까악, 까악, 까악. 고막을 찢을 듯한 비명이 정적을 갈랐다. 그것은 평범한 새의 지저김이 아니었다. 살을 에는 듯한 공포와 다급함이 서린 생과 사의 경계에서 터져나오는 처절한 절규였다. 마당 한구석 펌프가에서 저녁살을 씻던 연화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들고 있던 바가지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쌀알들이 흙바닥에 하얗게 흩어졌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아까운 곡식 따위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마당 한복판에 우뚝 솟은 늙은 감나무 꼭대기로 빨려 들어갔다. 그곳에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듯한 검푸른 그림자가 나뭇가지를 휘감으며 멜리를 틀고 있었다. 팔뚝보다 굵은 몸통을 가진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시뻘건 혀를 날름거리지도 않은 채 오로지 살기 어린 눈빛으로 둥지 속의 어린 까치들을 노려보고 있었던 것이다. 어미까치는 제 몸보다 몇 배나 큰 괴물을 향해 미친 듯이 날갯짓을 하며 부리로 쪼아댔으나 구렁이의 단단한 비늘 앞에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 둥지 밖으로 고개를 내민 새끼 까치들의 노란 주둥이가 공포에 질려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연화의 심장 또한 쿵쾅거리며 터질 듯 요동쳤다. 연화는 순간적으로 숨이 밄는 듯했다. 저 거대한 구렁이는 단순히 산짐승이 아니라 어쩌면 이집터에 서린 어떤 영물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강렬하게 그녀의 가슴을 때린 것은 어미까치의 모성이었다. 며칠 전부터 자신의 집 처마 밑을 맴돌며 지푸라기를 물어 나르던 그 부지런한 날갯짓, 그리고 갓 부화한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기 위해 쉴 새 없이 오가던 그 헌신적인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저 어린 생명들이 지금 눈앞에서 차가운 독리에 찢겨 삼켜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연화의 손은 본능적으로 머리 뒤쪽으로 향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몽둥이를 찾으러 부엌으로 뛰어갈 시간조차 없었다. 그녀의 손끝에 닿은 것은 혼례날 남편 선비가 떨리는 손으로 꽂아주었던 은비녀. 가난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차마 팔지 못하고 간직해온 유일한 정표였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지자마자 연화는 망설임 없이 비녀를 뽑아들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이 폭포수처럼 어깨 아래로 쏟아져 내렸다. 이 요물아, 썩 물러가라. 연화는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기압과 함께 손에 쥔 은비녀를 구렁이를 향해 힘껏 내던졌다. 햇살을 받은 은비녀가 허공을 가르며 한 줄기 섬광처럼 날아갔다. 그것은 단순히 여인네의 장신구가 아니었다. 생명을 지키려는 간절한 염원이 담긴 비수였다. 휘익하는 소리와 함께 날아간 비녀는 기적처럼 구렁이의 턱 밑 하얗게 드러난 급소 부근을 정확히 타격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비늘이 튀었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입을 벌리려던 구렁이는 예상치 못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캄당거리는 소리를 내뱉었다. 붉은 선혈이 감나무 가지 위로 튀었고 균형을 잃은 구렁이는 묵직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땅에 떨어진 뱀은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며 흙먼지를 일으키더니 이내 연화를 향해 고개를 쳐들었다. 그 눈빛은 먹이를 놓친 아쉬움이 아닌 뼈에 사무치는 원한과 증오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연화는 그 소름 끼치는 눈빛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뱀은 혀를 날름거리며 잠시 그녀를 응시하더니 이내 덤불 속으로 스르르 사라져 버렸다. 소란이 잦아들자 방 안에서 글을 읽던 김선비가 문을 박차고 뛰어나왔다. 부인, 대체 무슨 병고요? 비명 소리가 들려 급히 나왔소. 김선비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그의 낡은 도포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연화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감나무와 덤불 쪽을 가리키며 방금 일어난 일을 더듬더듬 설명했다. 바닥에 떨어진 쌀알들, 흙투성이가 된 은비녀, 그리고 아직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나무 주위를 맴도는
어미까치의 울음소리가 그 긴박했던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김선비는 바닥에 떨어진 은비녀를 주워 흙을 털어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큰일이로다. 예로부터 집을 지키는 구렁이를 해하면 좋지 않다 하였거늘 부인께서 너무 놀라 큰 실수를 하신 것은 아닌지 걱정이요. 그는 평소 미신을 맹신하는 편은 아니었으나 과거를 앞둔 시점에서 피를 보는 것은 결코 길한 징조가 아니었다. 연하는 남편의 걱정 어린 말에 옷매무새를 추스르며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서방님 비록 미물이라 하나 어미가 새끼를 지키려는 마음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매한가지가 아니옵니까? 제 눈앞에서 저 어린 것들이 잡아먹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그 뱀이 집을 지키는 터주신이라 해도 무고한 생명을 해하려 했다면 그것은 사악한 요물일 뿐입니다. 하늘이 굽어 살피신다면 오히려 생명을 구한 공덕을 어여삐 여겨주시겠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김선비는 아내의 결연한 모습에 더 이상 질책할 수 없었다. 가난 때문에 비녀 하나 제대로 사주지 못하는 못난 남편을 만나 고운 손에 흙물을 들이며 살아가는 아내가 아니던가. 그는 말없이 다가가 아내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부인의 말씀이 100번 옳소. 인을 베푸는 것이 선비의 도리거늘 내 잠시 과거 급제에 눈이 멀어 옹졸한 생각을 했구려. 그날 밤 산골의 어둠은 평소보다 더 깊고 무겁게 내려앉았다. 호롱불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방 안의 정막을 채우고 있었다. 내일이면 김선비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나야 했다. 몇 년간의 낙방 끝에 얻은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었다. 쌀독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고 연화가 새바느질로 모은 돈과 이웃에서 빌린 노잣돈을 합쳐 겨우 보찜을 꾸린 참이었다. 김선비는 책상머리에 앉아 책을 펴놓고 있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낮에 본 구렁이의 그 원독서린 눈빛이 자꾸만 책장 위로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에 가린 달빛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감나무 가지 위에서는 살아남은 까치 가족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잠들어 있을 것이었다. 생명을 살린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 부인의 행동은 의로운 것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연화는 부엌에서 남편이 가져갈 주먹밥을 만들고 있었다. 갓 지은 밥 냄새가 고소하게 퍼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자신이 던진 비녀 때문에 구렁이가 원한을 품고 남편의 앞길을 막지나 않을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다. 그녀는 소금을 집어드는 손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다. 천지신명님, 비록 제가 부덕하여 살생을 시도하였으나 저의 낭군님만은 부디 무사히 한양에 당도하게 해주십시오. 이 댁의 가장이자 나라의 동량이 될 뿐입니다. 모든 벌은 제가 달게 받을 터이니 부디 낭군님의 앞길에 광명만 비추게 하소서. 기도를 마친 그녀의 눈가에 맺힌 물방울이 주먹밥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정성스럽게 밥을 뭉쳤다.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내조였다. 비녀는 끝이 조금 휘어졌지만 다시 머리에 꽂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비녀의 서린 서늘한 기운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새벽, 짙은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떠나는 김선비의 옷차림은 남루했으나 그 표정만은 비장했다. 등에는 낡은 괴나리 보찜을 메고 발에는 연화가 밤새 삼아준 집신을 신고 있었다. 연화는 살인문 밖까지 따라 나와 남편의 옷깃을 여며주었다. 서방님, 부디 몸 조심하시고 급제하여 금이 환영하시옵소서. 집 걱정은 마시고 오로지 학문에만 정진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지만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다. 김선비는 아내의 두 손을 꼭 잡았다. 거칠어진 손마디가 그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부인, 내 이번에는 기필코 장원 급제하여 그대의 고생을 덜어주겠소. 저 감나무의 까치들이 무사한 것처럼 우리 집안에도 반드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요. 그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애쓰며 돌아섰다. 안개 속으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점차 흐릿해졌다. 김선비가 마을 어귀를 벗어나 고갯마루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어디선가 까악 하는 까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어제 그 어미까치가 머리 위를 빙빙 돌며 날고 있었다. 마치 배웅이라도 하는 듯 혹은 무언가 경고하려는 듯 까치는 한참 동안이나 그의 뒤를 따랐다. 김선비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까치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다. 내 녀석도 내가 가는 길이 걱정되는 모양이구나. 고맙다. 부디 내 집을 잘 지켜다오. 그러나 까치의 울음소리는 어쩐지 처연하게 들렸다. 바람이 불어와 안개를 흩뜨리자 길가 수풀이 스스슥하고 움직였다. 김선비는 흠칫 놀라 주변을 살폈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과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만이 그를 감쌀 뿐이었다. 그는 옷깃을 더욱 단단히 여미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고 문경세제의 높은 고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제 도망친 구렁이의 원혼이 어떻게 그를 시험에 들게 할지 김선비는 아직 알지 못했다. 오직 붓 한 자루와 책 한 권에 의지한 채 그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첫 발을 내딛고 있었다. 문경세제는 예로부터 새들도 날아가다 쉬어간다 하여 조령이라 불릴 만큼 험준하기 이를 데 없는 곳이었다. 첩첩산중 굽이진 고갯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울창한 수풀은 대낮에도 어둠침침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김선비가 한양으로 향하는 여정 중 가장 난 코스라 불리는 이 고개에 당도했을 때는 이미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기울고 있을 무렵이었다. 며칠을 쉬지 않고 걸어온 탓에 그의 발바닥은 물집이 터져 피가 엉겨 붙어 있었고 집시는 너덜너덜해져 발가락이 삐져나올 지경이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했으나 보찜 속에 남은 것이라고는 말라비 틀어진 주먹밥 한 덩이뿐이었다. 그는 잠시 바위에 걸터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를 올려다 보았다. 산새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입을 벌리고 있는 형상이었고 골짜기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는 흡사 누군가가 흐느끼는 듯한 기이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무는데 인가 하나 보이지 않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김선비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평소 같으면 주막이라도 찾아 하룻밤 묵어갔겠지만 가진 돈이 넉넉지 않은 처지라 노숙을 각오해야 했다. 그러나 오늘따라 산의 공기가 예사롭지 않았다. 분명 봄이 머지않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기온이 뚝 떨어지며 살을 내는 듯한 한기가 옷깃을 파고들었다. 하늘은 금세 잿빛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이내 쌀락눈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볍게 흩날리던 눈발이 삽시간에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거센 눈보라로 변해버렸다. 계절을 잊은 기습적인 폭설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의 변덕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그의 발을 묶어두기 위해 부리는 조와 같다는 불길한 생각이 스쳤다. 김선비는 황급히 보찜을 머리에 이고 눈보라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사방은 온통 하얀 눈과 짙은 안개로 뒤덮여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었다. 여보시오, 누구 없소. 목이 터져라 소리쳐 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조차 없는 공허한 바람 소리뿐이었다. 차가운 눈송이가 얼굴을 때릴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고 손발은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의 의식은 점차 혼미해져 갔다. 눈앞에 아내 연화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고된 시집살이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웃어주던 그 고운 얼굴. 떠나는 날 아침 쥐어주던 따뜻한 주먹밥의 온기. 내가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다.
연화를 봐서라도 우리 가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 그는 이를 악물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으나 눈은 이미 무릎까지 차오르고 있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김선비의 눈앞에 희미한 불빛 하나가 어른거렸다. 헛것을 보는 것인가 싶어 눈을 비벼보았지만 불빛은 분명히 그곳에 존재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눈보라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그곳은 마치 구원의 등불처럼 보였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불빛을 향해 기어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절벽 아래 비바람을 겨우 피할 수 있는 작은 동굴 입구에 등불 하나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기와집이라고 하기엔 초라하고 움막이라고 하기엔 제법 격식을 갖춘 묘한 건물이 서 있었다. 산속 깊은 곳에 이런 집이 있다는 것이 의아했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김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살인문을 두드렸다. 주인장 계시오. 지나가는 과객인데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겠소. 잠시 후 삐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뜻밖에도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소복을 입은 그녀의 피부는 눈처럼 하얗고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으나 묘하게 붉은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의 눈매는 가늘고 길게 찢어져 있어 어딘가 서늘한 인상을 풍겼지만 미소를 짓는 인매는 매혹적이었다. 이 험한 날씨에 어인일로 산속을 헤매십니까? 누추하지만 들어오시지요. 불을 피워두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옥굿을 굴러가듯 청아했으나 그 밑바닥에는 알 수 없는 끈적임이 배어 있었다. 김선비는 여인의 미모에 잠시 넋을 잃었다가 몰려오는 한기에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생면부지에 나그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결코 잊지 않겠소. 방 안으로 들어서자 훈훈한 온기가 그를 감쌌다. 아랫목은 절절 끓고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술상까지 차려져 있었다. 산의 진미는 아니었으나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깃국과 향긋한 술 냄새가 김선비의 코를 자극했다. 여인은 김선비의 젖은 겉옷을 받아들며 나긋나긋하게 말했다. 시장하실 터인데 어서 드시지요. 산중이라 대접할 것이 없어 부끄럽습니다. 김선비는 염치불구하고 상 앞에 앉았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심하게 떨렸다.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넘기자 얼어붙었던 내장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는 허겁지겁 밥을 먹으며 여인에게 물었다. 헌데 부인은 어찌하여 이 깊은 산중에서 홀로 지내시는지요? 인가도 드문 곳이라 위험하지 않으십니까? 여인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채워주었다. 소녀는 본래 이 산 너머 마을에 살았으나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갈 곳이 없어 이곳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가끔 지나는 길손들이 들러 말동무를 해주시니 외롭지는 않습니다. 그녀가 술을 따르는 손길은 유난히 부드러웠고 소매 끝에서 풍기는 향기는 머리를 어질어질하게 만들었다. 김선비는 그 향기에 취해 점차 경계심을 허물어뜨렸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자 몸은 나른해지고 긴장이 풀리며 몽롱한 기분에 휩싸였다. 여인은 김선비의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냉기가 순간적으로 느껴졌으나 방 안의 열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넘겼다. 여인의 눈동자가 등불 빛을 받아 기이하게 번들거렸다. 그것은 사람의 눈이라기보다는 먹잇감을 노리는 파충류의 눈과 닮아 있었다. 선비님,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시는 길이시지요? 부디 장원 급제하시어 높은 벼슬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허나 여인은 말끝을 흐리며 김선비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선비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빼려 했으나 여인의 손아귀 힘은 의외로 강했다. 이 밤은 길고 밖은 위험합니다. 굳이 힘든 길을 가려 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저와 함께 영원히 머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부귀영화도 입신양명도 다 부질없는 것 아닙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속삭임이 아니라
주술처럼 들려왔다. 김선비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그래, 너무 힘들다. 그냥 여기서 쉬고 싶다. 연화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고통을 끝내고 싶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나약함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밖에서 거센 바람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아름답던 얼굴에 시퍼런 핏대가 섰고 눈동자는 세로로 길게 찢어지며 흉측하게 변했다. 누구냐, 감히 나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놈이. 여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옥굿을 구르는 소리가 아니었다. 쇳소리가 섞인 끔찍한 파열음이었다. 김선비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눈앞의 여인은 사람이 아니었다. 며칠 전 아내 연화가 비녀로 찔렀던 그 원한 서린 구렁이의 화신이었던 것이다. 여인의 목덜미 아래로 비늘 같은 것이 언뜻 보였다. 그녀는 김선비의 목을 조르려 손을 뻗었다. 손톱은 날카로운 갈고리처럼 변해 있었다. 김선비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으나 등 뒤는 벽이었다. 내 놈의 아내가 내게 준 고통을 내 놈이 대신 갚게 해주마. 내 뼈를 으스러뜨리고 피를 빨아 마셔주마. 절체절명의 순간 창호지 문이 찢어질 듯한 소리와 함께 까악 까악 하는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영혼을 깨우는 천둥소리와도 같았다. 김선비는 그 소리에 마지막 남은 정신을 붙잡았다. 찢어진 문틈 사이로 검은 깃털을 가진 새 한 마리가 들이닥쳤다. 까치였다. 집마당 감나무에 둥지를 틀고 살던 아내 연화가 살려주었던 바로 그 어미 까치였다. 까치는 두려움 없이 괴물로 변한 여인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다. 날카로운 부리로 여인의 눈을 쪼아대고 발톱으로 얼굴을 핥히었다. 이 짐승놈이 여인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김선비를 놓치고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 틈을 탁 까치는 김선비의 옷자락을 부리로 물고 문 쪽으로 잡아 끌었다. 일어나라. 이곳은 사람이 머물 곳이 아니다. 어서 도망쳐라. 까치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 했다. 김선비는 혼신의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아랫목이라 생각했던 곳은 사실 차가운 바위 틈새였고 진수성찬이라 여겼던 음식들은 썩은 나뭇잎과 지렁이들이었다. 환각이 깨진 것이다. 그는 보찜을 챙길 겨를도 없이 까치가 이끄는 대로 밖으로 뛰쳐나갔다. 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방금 전에 그 요사스러운 기운보다는 훨씬 나았다. 뒤에서는 여인의 저주 섞인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어딜 도망가느냐. 내 기필코 너를 찢어 죽일 것이다. 김선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을 달렸다. 하지만 며칠간 굶주리고 지친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몇 발자국 못 가서 그는 눈밭에 고꾸라지고 말았다.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가 없었다. 눈앞이 다시 흐려지며 의식이 가물거렸다. 이대로 잠들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임을 알면서도 밀려오는 수마를 이길 재간이 없었다. 그때 다시 한번 까치의 울음소리가 그의 귓가를 때렸다. 까, 까, 까치는 쓰러진 김선비의 머리 위를 맴돌며 그를 깨우려 애썼다. 녀석은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눠주려는 듯 김선비의 차가운 뺨에 몸을 비벼댔다. 그 작은 온기가, 그 필사적인 몸짓이 김선비의 가슴 속에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나를 기다리는 연화가 있다. 그리고 이 작은 미물이 나를 살리려 목숨을 걸고 있지 않은가. 김선비는 눈물 섞인 눈으로 까치를 바라보았다.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길이 보이는 듯했다. 까치는 날개를 퍼덕이며 앞장섰다. 마치 나를 따라오라는 신호 같았다. 김선비는 네 발로 기어서라도 그 뒤를 따라가야겠다고 다짐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인간과 짐승은 생명의 끈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다. 험준한 문경세제의 밤은 깊어가고
끈질긴 원한과 숭고한 보은의 추격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살을 애는 듯한 삭풍이 귓가를 때리며 고막을 찢어 놓을 듯 울부짖었다. 눈앞은 온통 하얀 지옥이었고 감각을 잃은 손발은 이미 내 것이 아닌 듯 덜거덕거렸다. 김선비는 눈 속에 파묻힌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폐부가 얼어붙어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기도를 긁어내리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의식은 가물거리고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져 이대로 눈을 감으면 영원히 편안해질 것만 같았다. 저 멀리서 아내 연화가 따뜻한 아랫목에 밥상을 차려놓고 손짓하는 환영이 아른거렸다. 서방님, 어서 오셔요. 춥지 않으십니까? 그 달콤한 유혹에 이끌려 스르르 눈이 감기려던 찰나. 머리 위에서 날카로운 파여름이 정수리를 강타했다. 깍, 깍, 깍. 그것은 단순한 새의 울음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으려는 영혼을 억지로 붙잡아 매는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였다. 김선비가 번쩍 눈을 뜨자 눈보라 속에서 검은 점 하나가 춤을 추듯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 작은 까치였다. 녀석은 매서운 눈보라에 휩쓸려 몇 번이나 눈밭에 처박히면서도 다시 날개를 퍼덕이며 김선비의 얼굴 앞으로 날아와 앉았다. 까치의 검은 깃털은 이미 젖어 무겁게 늘어졌고 작은 몸뚱이는 추위에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녀석은 김선비의 옷자락을 부리로 맹렬히 잡아당겼다. 일어나라. 여기서 주저앉으면 끝이다. 라고 외치는 듯했다. 김선비는 흐릿한 눈으로 까치를 바라보았다. 미물조차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데 만물의 영장이라 자처하는 자신이 고작 추위와 공포에 굴복하여 삶을 놓으려 했다니 부끄러움과 오기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는 꽁꽁 언 손가락을 펴 눈바닥을 짚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 가자. 네가 이토록 나를 살리려 하는데 내가 어찌 포기하겠느냐. 그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키자 까치는 기쁜 듯 날개를 치며 앞장서 날아올랐다. 그러나 시련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안개 속에서 스산한 바람 소리와 함께 비릿한 흙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뒤통수가 따가워질 정도의 살기가 등 뒤에서 엄습했다. 이놈, 어딜 가느냐. 바람결에 섞여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방금 전 그 요괴의 것이었다. 김선비가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자 희뿌연 눈보라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그 그림자는 기이하게 길게 늘어지며 땅을 기어오고 있었다. 요괴는 환각이 깨진 뒤에도 집요하게 그의 뒤를 쫓고 있었던 것이다. 공포에 질린 김선비의 다리가 다시 풀리려 할 때 앞서가던 까치가 쏜살같이 방향을 틀어 그 거대한 그림자를 향해 돌진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으나 까치의 기세는 성난 매보다 더 매서웠다. 까치는 요괴의 머리 부분이라고 짐작되는 곳을 향해 날카로운 부리를 꽂아 넣었다. 키에액. 짐승의 괴성 같은 비명이 산천을 울렸다. 요괴는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치며 허공을 향해 손톱을 휘둘렀다. 까치는 요리조리 피하며 요괴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녀석은 자신의 목숨을 미끼로 던져 김선비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다. 검은 깃털 하나가 허공에 흩날리며 김선비의 눈앞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김선비는 깨달았다. 저 새는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다. 그는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옮겼다.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까치의 희생이 헛되이 된다. 그는 눈물이 얼어붙은 뺨을 닦을 새도 없이 까치가 날아오던 방향, 즉 생명의 길이 열린 곳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수풀에 긁혀 옷이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 들려오는 요괴의 분노 섞인 포효 소리가 점차 멀어져 갔다. 얼마나 달렸을까. 눈보라가 조금 잦아들 무렵 김선비의 눈앞에 낡고
허름한 산신각 하나가 나타났다. 기와는 깨져 잡초가 무성하고 단청은 벗겨져 흉물스러웠으나 지금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피난처였다. 그는 거의 기어가다시피 하여 산신각 안으로 들어섰다. 썩은 나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벽이 바람을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살 것 같았다. 그는 흙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찢어진 창호지 틈으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까치였다. 녀석의 꼴은 말이 아니었다. 한쪽 날개는 꺾인 듯 축 처져 있었고 윤기 흐르던 깃털은 핏자국으로 엉겨 붙어 있었다. 그러나 까치는 김선비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자 안도한 듯 까악 하고 낮게 울며 신당 구석 탱화 위로 날아올라 자리를 잡았다. 김선비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새는 대답 대신 지친 눈을 감고 깃털 속에 고개를 파묻었다. 그날 밤 산신각 안은 비록 불은 없었으나 기이하게도 춥지 않았다. 김선비는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헤맸다. 꿈속에서 연화가 나타나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고 거대한 구렁이가 다시 나타나 그를 삼키려 할 때마다 은빛 갑옷을 입은 장수가 나타나 구렁이를 베어버리는 꿈이었다. 새벽녘 새소리에 눈을 떴을 때 폭설은 멈춰 있었고 하늘은 티 없이 맑게 개어 있었다. 탱화 위를 올려다보니 까치는 온데간데 없었다. 다만 까치가 앉아있던 자리에 검은 깃털 하나가 고요히 놓여 있을 뿐이었다. 김선비는 그 깃털을 소중히 집어 품속 깊이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갈무리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정신만은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다. 그는 산신각을 향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까치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다. 내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으리라. 산신각을 나선 김선비는 눈 덮인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다행히 큰 고개는 넘은 상태였고 내리막길은 수월했다. 산 아래 마을에 도착하여 물 한 모금 얻어 마시고 지나가는 달구지를 얻어 타기를 반복하며 그는 쉴 새 없이 한양으로 향했다. 며칠을 굶다시피 한 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힘이 솟았다. 발바닥에 물집이 터져 고름이 집신 밖으로 배어 나왔으나 고통은 그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과거장에 도착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한양 땅에 들어섰을 때 도성안은 이미 전국에서 몰려든 선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말을 타고 온 양반집 자제들 사이에서 흙투성이에 찢어진 도포를 입은 김선비의 모습은 마치 거지나 다름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혀를 차거나 코를 막으며 피했지만 김선비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저 멀리 보이는 궁궐의 정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과거 시험 당일 날이 밝자마자 거대한 북소리가 둥둥 울리며 입시를 알렸다. 수많은 유생들이 구름처럼 시험장으로 몰려들었다. 김선비는 인파에 휩쓸려 밀려가면서도 품속의 북과 먹을 사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정문 앞에 다다랐을 때 수문장이 육중한 문을 닫으려 하고 있었다. 잠깐만 비켜주시오. 김선비는 쉰 목소리로 외치며 닫히는 문틈 사이로 몸을 던졌다. 옷자락이 문에 끼어 찢어졌지만 그는 간신히 문 안으로 굴러들어갈 수 있었다. 수문장이 호통을 쳤으나 그는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지정된 자리를 찾아 뛰었다. 넓은 마당에는 이미 수백 개의 차일이 쳐져 있었고 긴장감이 감도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 김선비는 구석진 자리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붓을 잡은 손은 가늘게 떨려왔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먹을 갈고 있었다. 김선비도 벼루를 꺼내 먹을 갈기 시작했다. 쓱, 쓱, 쓱. 먹 갈리는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산속에서의 기이한 체험, 요괴와의 사투, 그리고 까치의 희생, 이 모든 것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면서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과연 내가 이 상태로 글을 쓸 수 있을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때 높은 단상 위에서 시관이 큰 소리로 시제를 내걸었다. 광목에 큼지막하게 쓰인 네 글자가 바람에 펄럭였다. 그 시제를 본 순간 장내의 모든 유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너무나 난해하고도 기묘한 주제였기 때문이었다. 김선비 역시 멍하니 그 글자들을 바라보았다. 붓끝의 먹물은 뚝뚝 떨어져 화선지를 검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는 첫 획조차 긋지 못하고 있었다. 극한의 여정을 뚫고 이곳까지 왔건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의 머리는 텅 빈 동굴처럼 공허할 뿐이었다. 과거장의 아침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고도 날카로웠다. 수천 명의 유생들이 내뿜는 숨결이 하얀 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으나 그 누구도 입을 여는 이는 없었다. 오로지 사각거리는 옷자락 소리와 먹을 까는 둔탁한 마찰음만이 거대한 침묵의 바다를 부유할 뿐이었다. 높은 단상 위 붉은 관복을 입은 시관이 엄숙한 표정으로 두루마리를 펼쳐들었다. 마침내 시제가 걸리는 순간이었다. 광목천의 먹물로 힘차게 쓰인 네 글자가 바람에 펄럭이자 장내에는 탄식과도 같은 낮은 신음소리가 물결처럼 번져나갔다. 무라일체와 보은,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이치를 논하기에는 더없이 난해한 주제였다. 단순히 성현들의 말씀을 인용하여 짜깁기 하는 식으로는 결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음을 모두가 직감했다. 유생들은 저마다 머리를 싸매거나 허공을 응시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개중에는 벌써 붓을 들어 거침없이 써 내려가는 이들도 있었으나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깨달음보다는 배운 것을 토해내는 조급함이 엿보였다. 김선비는 멍하니 화선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얀 종이가 마치 끝을 알 수 없는 설원처럼 느껴졌다. 문경세제의 눈보라 속에서 겪었던 그 공포와 절망, 그리고 기적 같은 구원이 머릿속을 맴돌아 도무지 글귀가 떠오르지 않았다. 붓끝은 말라가고 있었고 벼루에 갈아놓은 먹물은 점차 말라붙기 시작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종이 넘기는 소리가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연하가 그토록 고생하여 마련해준 기회를 내 못난 재주 탓에 허공으로 날려버리는 것인가?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를 집어삼키려 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손이 떨려 붓을 쥐고 있는 것조차 힘겨웠다. 그때였다. 가슴 깊은 곳, 심장 언저리에서 미미한 온기가 느껴졌다. 김선비는 무의식적으로 품속으로 손을 넣었다. 손끝에 닿은 것은 부드럽고 가벼운 깃털 하나였다. 산신각에서 주워온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고 장렬히 산화한 그 까치의 깃털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깃털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칠흑같이 검은 깃털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그 작은 깃털을 보는 순간 김선비의 뇌리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다. 무라일체라. 그래, 성현의 말씀 속에만 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와 저 까치는 본래 다른 존재였으나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연화가 미물인 까치를 제 자식처럼 여겨 살린 것이 무라일체의 시작이요. 까치가 자신의 목숨을 던져 나를 구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은이 아니던가. 순간 막혀있던 혈이 뚫리듯 가슴이 시원해졌다. 머릿속을 짓누르던 먹구름이 걷히고 그 자리에 선명한 문장들이 별처럼 쏟아져 내렸다. 이것은 책에서 배운 죽은 지식이 아니었다. 피와 살이 튀는 생사의 현장에서 짐승과 인간이 교감하며 얻어낸 뜨거운 체험의 기록이었다. 김선비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었다. 그리고 벼루에 물을 조금 더 붓고 천천히 하지만 힘차게 먹을 갈았다. 묵향이 코끝을 스치자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졌다. 그는 붓을 들어 먹물을 듬뿍 찍었다. 붓끝이 화선지에 닿는 순간 그의 손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혹은 그까치의 영혼이 그의 손을 이끄는 듯했다. 일필위지 김선비의 붓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글자 한자 한자가 살아서 꿈틀거렸다. 그는 서두에 맹자의 성선설을 논하는 대신 자신이 겪은 험난한 여정을 은유적으로 풀어내기 시작했다. 험준한 산맥을 넘으며 만난 유물의 원독과 그에 맞서 싸운 미물의 숭고한 희생을 대비시켰다. 인간의 탈을 쓰고도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비록 짐승의 몸을 입었으나 그 안에 흐르는 의로움은 군자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을 역설했다. 무릇 보은이란 받은 것을 셈하여 되돌려주는 장사치의 셈법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의 끈을 이어가려는 본능적인 사랑이며 나와 남의 경계를 허무는 거룩한 합일이다. 미물이 목숨을 바쳐 신의를 지키거늘 만물의 영장이라 자처하는 인간이 어찌 사사로운 이익 앞에 의를 저버릴 수 있겠는가. 그의 문장은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으나 읽는 이의 폐부를 찌르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분놀림은 때로는 폭포수처럼 거칠게 몰아치다가도 때로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먹물이 튀어 옷소매를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로지 종이와 붓 그리고 자신의 혼만이 존재하는 무아지경이었다. 옆자리에 앉은 유생들이 넋을 잃고 그의 붓질을 쳐다볼 정도였다. 그의 붓끝에서 피어나는 것은 글자가 아니라 검은 꽃봉오리들이었다. 마침내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붓을 내려놓았을 때 그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손은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마침내 시험 종료를 알리는 북소리가 둥둥 울렸다. 수만 장의 답안지가 수거되어 시관들의 앞으로 옮겨졌다. 밤이 깊도록 채점은 계속되었다. 시관들은 수없이 많은 답안지를 읽어내리며 하품을 하거나 고개를 저었다. 대부분이 천편일률적인 내용이거나 형식에만 치우친 겉멋든 글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올해도 쓸만한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구려. 늙은 시관 하나가 눈을 비비며 탄식했다. 그때였다. 구석에서 답안지를 넘기던 젊은 시관의 손이 멈칫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종이에 얼굴을 파묻을 듯이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대감, 이것 좀 보십시오. 이 글을 좀 보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수석시관인 대제학이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와 답안지를 건네받았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대제학의 눈썹이 꿈틀했다. 두 번째 문장을 읽자 그의 자세가 고쳐 앉혀졌다. 그리고 중반부를 넘어설 무렵에는 그 역시 숨을 죽이고 몰입하고 있었다. 이것은 대제학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문장의 기세가 마치 살아있는 용이 승천하는 듯했고 그 안에 담긴 철학은 묵직한 울림을 주었다. 무엇보다 글자 하나하나에서 배어나오는 알 수 없는 기운이 읽는 이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그것은 단순한 먹물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과 피 끓는 호소가 녹아있는 살아있는 글이었다. 이토록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보은로는 내 평생 처음 보오. 이는 필시 하늘이 내린 문장이로다. 다음 날 편전에서 국왕이 직접 장원 급제자의 답안지를 열람하는 시간이 되었다. 대제학은 떨리는 손으로 김선비의 답안지를 왕에게 올렸다. 왕은 골룡포 소매를 걷어 올리고 천천히 글을 읽어 내려갔다. 정전 안에는 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한참 후 왕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가에는 옅은 물기가 서려 있었다. 과인이 이 글을 읽으며 몇 번이나 무릎을 쳤는지 모른다. 미물에게서 배우는 군자의 도리라. 짐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민초들의 끈끈한 정과 의리를 이 글이 일깨워 주었구나. 이 글을 쓴 자가 누구인가. 대제학이 엎드려 아뢰었다. 전라도 산골에서 올라온 김정우라는 선비이옵니다. 왕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붓을 들어 답안지 위에 크게 장원 두 글자를 써내렸다. 붉은 주필이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이었다. 이자를 불러라. 짐이 직접 얼굴을 보고 술 한 잔을 내리고 싶구나. 드디어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 방방레가 열리는 궁궐 앞마당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구름처럼 모여든 사람들 사이로 김선비는 초라한 행색 그대로 서 있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는 품속의 깃털을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다스렸다. 결과가 어찌 되든 후회는 없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으니. 그때 관리가 높은 단상에 올라 두루마리를 펼치고 우렁찬 목소리로 합격자의 이름을 호명하기 시작했다. 병과 3등이 아무개, 을과 7등 박아무개, 이름이 불릴 때마다 환호성과 탄식이 교차했다. 김선비의 이름은 좀처럼 불리지 않았다. 역시 안 되는 것인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을 무렵이었다. 관리가 목청을 가다듬더니 전보다 훨씬 크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근본 과거의 장원 급제자. 전라도 곡성 사는 유학. 김. 정. 호. 순간 김선비의 귀가 멍해졌다. 자신의 이름이 맞는지 의심스러워 멍하니 서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여보시오, 당신 이름 아니오? 장원이라잖아, 장원. 옆에 있던 노인이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그제야 현실감이 밀려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고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단상 앞으로 나아갔다. 머리에는 어사화가 꽂히고 몸에는 비단 관복이 입혀졌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김선비는 어사화가 꽂힌 사모를 쓰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그 푸른 허공 어디선가 까악까악 하는 까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마음속으로 외쳤다. 보시오, 부인. 그리고 저 하늘에 있을 나의 은인 까치여. 당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소. 내 오늘 받은 이 영광은 오로지 당신들의 것이오. 그의 눈에서 흐른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숭고한 희생에 바치는 감사의 헌주였다. 궁궐의 높은 담장 너머로 봄을 알리는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그의 어사화를 부드럽게 흔들었다. 묵향 속에 피어난 기적은 그렇게 온 세상을 향해 그 향기를 퍼뜨리고 있었다. 둥둥둥, 둥둥둥, 고요하던 산골 마을의 정적을 깨뜨리는 우렁찬 북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고갯마루 너머에서부터 울려 퍼졌다.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던 노인들이 화들짝 놀라 일어섰고 밭에서 김을 매던 아낙네들도 호미를 내던지고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다. 저 멀리 황토길 위로 오색 깃발이 나부끼고 그 뒤를 이어 화려한 관복을 입은 관원들의 행렬이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었다. 그 행렬의 중심, 늠름한 백마 위에는 붉은 관복에 어사화를 꽂은 사내가 위풍당당하게 앉아 있었다. 바로 마을의 자랑이자 가난 속에서도 학문에 정진했던 김선비. 아니 이제는 당당한 신임관리 김정자가 되어 금이 환영하는 길이었다. 집마당에서 남편의 무사 귀환만을 빌며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던 연화는 밖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여나 무슨 변고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살인문을 박차고 뛰어나갔다. 그러나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꿈에서도 감히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하며 길을 터주는 가운데 그토록 그리워하던 낭군이 백마를 타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부인, 내 약속대로 돌아왔소. 말에서 내린 김선비가 달려와 연화를 와락 끌어안았다. 흑투성이 무명옷을 입고 있던 연화는 남편의 비단옷에 자신의 때가 묻을까 저어하며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김선비는 그녀를 더욱 꽉 안아주었다. 서방님, 이것이 꿈은 아니겠지요? 정말 장원급제를 하신 것입니까? 연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